가시밭길 위의 모정. 옛날 압록강 찬바람이 스며드는 국경 마을 의주에 오진혁과 서연아라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비록 가세가 기울어 집으로 엮은 초가집에 살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대갓집 비단처럼 따스하고 고왔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애틋한 사랑을 부러워하며 저리 금슬 좋은 부부이니 곧 옥동자를 낳아 집안에 웃음꽃이 가득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알 수 없는 법, 혼인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은 감감했다. 연화는 매일 새벽 정갈한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었고 진혁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를 더했다. 그러던 어느 맑은 가을밤, 연화의 꿈속으로 거대한 청룡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나타났다. 용은 장엄한 울음소리와 함께 하늘을 휘젓다가 이윽고 눈부신 빛이 되어 그녀의 뱃속으로 스며들었다. 서방님, 서방님, 어서 일어나 보세요. 꿈에서 깬 연화가 상기된 얼굴로 진혁을 흔들었다. 방금 제가 용꿈을 꾸었습니다. 틀림없는 태몽이에요. 진혁은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다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용이라니, 그게 참말이오?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귀한 자식을 내려주시려나 보오.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진혁의 집안은 본래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양반 가문이었으나 그의 부친대의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난 터였다. 몰락한 양반이라는 멍에를 짊어진 진혁은 묵과에 여러 번 도전했으나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는 이제는 밭을 갈며 근근히 살아가는 신세였다. 그런 그에게 아내가 꾼 용꿈은 꺼져가던 가문의 불씨를 되살릴 희망의 빛과도 같았다. 우리 아이는 장차 나라를 뒤흔들 큰 인물이 될 것이요.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행복에 젖어들었다. 얼마 후 연화는 실제로 회임을 하였고 진혁은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북방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왔다는 파바리 마을을 뒤흔들었다. 군관이 이끄는 군사들이 들이닥쳐 나라가 위급하니 칼을 들 수 있는 사내들은 모두 나오라 고 외쳤다. 전쟁을 피하려 숨는 자들은 집을 부수고 끌어내기까지 했다. 진혁은 먼지 쌓인 괴짝에서 갑오로 내려오던 검을 꺼내 들었다. 부인, 다녀오겠소. 반드시 살아 돌아와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볼 것이니 아무 걱정 마시오. 연화는 눈물로 애원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저 아랫마을 김대감댁 도령은 뇌물을 바치고 징집을 피했다는데 어찌 서방님만 가셔야 합니까? 제발 숨어 계세요. 서방님 없이는 저와 뱃속의 아이는 어찌 살라고요. 진혁은 아내를 끌어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집안과 몰락한 우리 집안이 어찌 같겠소. 또한 이곳은 국경 땅이요. 내가 싸우지 않으면 그 칼날이 결국 부인과 우리 아이에게 향할 것이요. 나라를 지켜야 우리 아이가 이 땅에서 큰 인물로 자랄 수 있는 법. 부디 몸조심하며 나를 기다려 주시오. 결국 진혁은 마을의 다른 장정들과 함께 전쟁터로 떠났고 남겨진 연화는 매일같이 눈물로 남편의 무사를 빌었다. 그렇게 수개월이 흘러 연화의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고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이 당도했다.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든 어느 날 전쟁터에 갔던 사내들이 하나둘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연화는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연화는 서방님을 외치며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그러나 문 앞에는 낯선 젊은이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진혁의 검이 들려 있었다. 오진혁 부대장님의 댁이 맞으십니까? 저는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박서준이라 합니다. 젊은이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듯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부대장님께서는 전투 중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다리를 끊고 적을 막으셨습니다. 저희가 지원군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다리 앞에는 이 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우리 서방님이 살아는 있는 것이요? 연화의 물음에 젊은이는 고개를 떨궜다.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포로가 되셨는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저희 모두는 부대장님 덕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말을 쉬어있지 못하는 젊은이를 보며 연화는 남편의 검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녀의 치마폭으로 붉은 피가 번져 나왔다. 그날 밤 남편의 비보가 전해진 그 집에서 밝은 달빛마저 흔들 정도로 우렁찬 사내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가 남긴 희망이라는 뜻에서 오태신이라 지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태신은 어느덧 총명하고 씩씩한 소년으로 자라났다. 하지만 태신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다가도 집에만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얌전한 아이가 되어 책상머리에 앉아 글공부만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어머니 연화의 뜻이었다. 아들아, 너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올라야 한다. 힘없는 칼만 믿고 살다 허망하게 쓰러진 내 아비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너의 성공만이 어미가 사는 이유이니라. 연화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아들의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태신이 서당에 가던 길에 개울에 빠진 노인을 구하고 옷이 흠뻑 젖어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태신의 선행을 칭찬했지만 연화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들을 꾸짖었다. 이 어리석은 놈, 그 노인이 내 앞길을 열어주기라도 한단 말이냐. 지금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남의 아니가 아니라 오직 너 자신뿐이다. 남을 구하겠다며 제 한 몸 던진 내 아비의 끝이 어떠했는지 벌써 잊었느냐. 너는 아비 없는 자식이 되었고 나는 지아비 잃은 과부가 되었다. 태신은 어머니의 서슬퍼런 꾸짖음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의 고생을 알기에 그리고 자신 또한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기에 점차 이기적으로 변해갔다. 연화는 그런 아들의 변화를 보며 오히려 흡족해했다. 그러나 여인의 몸으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힘겨웠고 집안 형편은 날로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연화는 장터에서 기묘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마을의 큰 부자인 김익현 진사가 병으로 요절한 외아들의 영혼 결혼식을 치러줄 처녀를 구하며 그 대가로 500냥이라는 거금을 내걸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죽은 시신과 하룻밤을 보내라니 돈이 좋다지만 미친 짓이라며 혀를 찼지만 연화의 귀는 번쩍 뜨였다. 그녀는 곧장 김진사의 집으로 달려갔다. 나리, 제가 그 혼인을 하겠습니다. 이미 과부인 연화의 제안에 김진사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값을 300냥으로 깎아주겠다며 그의 구두쇠 심리를 파고들었다. 결국 산자와 죽은 자의 기괴한 혼례식이 거행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태신은 주먹을 불끈 쥔 채 어머니의 혼례식을 지켜보았다. 어머니의 희생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는 눈물을 삼키며 더욱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혼례식을 끝까지 보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온 태신은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책장 위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도 닦지 않은 채였다. 다음 날 헬쑥해진 얼굴로 나타난 연화는 약속된 300냥을 받아들었다. 그 돈을 종잣돈 삼아 그녀는 인정사정 없는 고리대금업자가 되었다. 마침 마을에 큰 가뭄이 들자 연화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해 막대한 불을 쌓았고 불과 몇 년 만에 누구도 무시 못할 지역의 실세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뒤에서 그녀를 독사 같은 과부라 욕했지만 앞에서는 그녀의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 덕분에 태신은 아무 걱정 없이 글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다. 그가 다니는 서당의 백정훈 훈장은 과거 무관 출신으로 글공부와 함께 무예수련을 병행시키는 독특한 교육 방침을 고수했다. 태신은 훈장의 가르침에 따라 검수를 익히는 것에 재미를 붙였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연화는 길길이 날뛰었다. 어찌 천금 같은 시간에 쓸데없는 칼질을 가르친단 말이오. 내 아들을 아비처럼 만들 셈이오? 연화는 서당으로 쳐들어가 백 훈장에게 당장 검술 훈련을 중단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강직한 성품의 백 훈장은 그녀의 협박에 꿈쩍도 하지 않았다. 연화는 관아의 사또까지 매수하려 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훈장의 교육 방식을 지지하는 터라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마당에서 목검을 휘두르며 수련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남편 진혁과 똑 닮은 그 눈빛과 자세를 본 순간 연화의 온몸이 싸늘하게 식었다. 안 된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내 아들을 저렇게 망칠 수는 없어. 그녀는 가장 믿는 하인들을 불러 백정훈 훈장의 뒷조사를 명했다. 며칠 후 하인이 가져온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마님, 그 자는 보통 훈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오랑캐와의 전쟁 당시 나라 제1의 장군이셨던 황세광 도원수 휘하에서 부원수 직책을 지냈던 인물이었습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부원수라고? 그런 자가 어찌하여 이 변방 마을에 훈장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냐? 보고를 올리는 하인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개로 돌아온 어머니의 기막힌 사연. 옛날 강원도 깊은 산골. 소나무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옥분이라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달처럼 둥근 얼굴에 살구빛 뺨, 그리고 칠흑 같은 긴 머리를 가진 옥분은 그 자태만으로도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지요. 수많은 총각들이 그녀의 집 문턱을 드나들었지만 옥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우직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민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민준은 말솜씨는 서툴렀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냇가에서 옥분을 기다려 들꽃을 꺾어다 주었고 밤이면 그녀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구성진 노랫가락을 읊조리곤 했습니다. 옥분 낭자, 당신의 고운 얼굴을 보니 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소. 내 마음을 이리도 뜨겁게 달군. 이는 낭자가 처음이요. 특히나 그 고운 얼굴과 달리 가끔씩 보여주는 그 쌀쌀맞은 표정은 뭐랄까. 마치 겨울 눈 속에 핀 동백꽃 같아 더욱 내 마음을 애태우는구려. 민준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구애에 결국 옥분의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렸고 두 사람은 앵두가 붉게 익어갈 무렵 온 마을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비록 바람 드나드는 낡은 초가집에서 시작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집에는 언제나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아침 일찍부터 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성실하게 일했고 옥부는 그런 남편을 위해 정성껏 밥을 짓고 살뜰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금실은 마을에서도 으뜸이라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 둘에 딸 하나, 토끼 같은 자식들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 아이들을 재워놓고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 구경을 하던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달이 참 곱지요? 곱다마다. 허난의 눈에는 저 달보다 우리 부인이 몇 곱절은 더 곱구려. 아이들 낳고 기르느라 얼굴이 많이 상했지만 내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민주는 옥분의 거칠어진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부인, 이제 고생은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는 둘이서만 금강산 구경도 가고 한양 구경도 가며 오순도순 살아갑시다. 내가 꼭 그리 만들어주겠소. 옥부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북방 오랑캐들이 국경을 침범했다는 소식과 함께 나라의 동원령이 내려졌고 민준 또한 창을 들고 전쟁터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옥부는 차가운 쇠붙이가 심장을 꿰뚫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셔야 합니다. 괜히 남을 구하겠다고 위험한 곳에 나서지 마시고 제발 살아만 돌아오세요. 그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전쟁 중에 위험에 빠진 전우를 구하다 온몸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겨우 목숨만 건져 돌아왔습니다. 특히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모든 기억을 잃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오직 한마디만을 되뇌었습니다. 잘 살아야 해. 행복해야 해. 옥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굴 잘 살게 하려고 이 꼴이 된 겁니까? 당신이 구했다는 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행복한데 왜 우리만 이리 불행해야 합니까?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지만 민준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아내와 자식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 허공을 향해 행복해야 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옥분의 삶은 슬퍼할 틈도 없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기에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이웃들이 딱하게 여겨 가져다주는 삭바느질과 허드레실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그녀는 오롯이 죽은 남편의 몫까지 해내며 억척같이 살아냈습니다. 세월은 더섭이 흘러 옥분의 곱던 얼굴엔 깊은 주름이 새겨지고 자식들은 어느덧 장성하여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제야 한숨 돌리나 싶었지만 그녀의 쉴 틈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저마다 손주들을 낳아 옥분에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손주를 돌봐주니 둘째가 손주를 낳았고 그렇게 옥분의 남은 삶은 오롯이 손주들을 돌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손주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뻤지만 늙고 쇠약해진 몸으로 온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은 고된 일이었습니다. 어느 살을 애는 듯 추운 겨울날 옥분은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싶다는 손주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얇은 옷만 걸친 채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짓던 그 순간 그녀의 눈에 그림자처럼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검은 두루마기에 갓을 쓴 그 형체 저승사자였습니다. 이제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승사자의 말에 옥분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의 모습을 눈에 담으려 하자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 나이에 주책맞게 웬 눈물이람. 그녀가 소매로 눈물을 닦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하고 장엄한 궁궐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의 안내로 들어간 대전에는 염라대왕이 옥좌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의 깊은 동굴에서 울려 퍼지듯 장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이 김옥분 맞느냐?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의 옥분은 자신도 모르게 젊은 시절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 이름이 옥분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염라대왕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신비로운 미소와 함께 물었습니다. 옥분아, 이승에서 세상 구경은 실컷 하였느냐? 옥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왕님, 제 세상은 좁디 좁은 부엌과 툇마루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 손주들을 위해 살았을 뿐,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염라대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삶이 기특하나 스스로를 위해 산 즐거움이 없으니 이대로 저승에만 두기엔 아깝구나. 내가 다시 이승으로 보내줄 터이니 이번에는 세상 구경을 실컷 하고 오너라. 자, 선택하거라. 소, 말, 돼지, 개, 고양이 중에 무엇으로 다시 살아보겠느냐. 옥분은 사람으로는 안 되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불가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개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좋다. 그리해주마. 그리고 그대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이도 만나게 될 것이다. 염라대왕이 지팡이를 바닥에 쿵 내리치자 눈앞이 번쩍이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옥분이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정말로 하얀 털을 가진 강아지가 되어 자신이 살던 소나무골 어귀의 숲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개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녀가 어안이 벙벙해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 석천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슬픔에 잠겨있던 석천은 자신을 졸졸 따라오는 흰 강아지를 보고는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나 차마 내치지 못하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석천은 강아지에게 어머니의 이름 끝자를 따 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가족들은 분이를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분이가 된 옥분은 아들 품에 안길 때마다 이놈아, 어미를 이리 함부로 안다니 라고 속으로 투덜대면서도 생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스함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낯선 이가 오면 맹렬히 짖어 집을 지키고 가족들의 말을 사람처럼 알아듣는 분이는 금세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주들은 분이와 노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분이야, 이 뼈다귀 물어와. 손주가 던진 뼈다귀를 보며 옥분은 내가 네 할미다. 이 녀석아. 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치며 뼈다귀를 향해 달려가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는 것은 생전 무릎이 아파 상상도 못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석천은 어딜 가든 분이를 데리고 다녔고 덕분에 옥분은 평생 가보지 못했던 산과 강을 구경하며 비로소 세상 구경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석천은 분이를 데리고 한양에 다녀온 형 석환을 마중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큰아들 석환의 모습에 분이는 반가워 꼬리를 흔들며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습니다. 바로 그때 석환의 뒤에서 커다란 백구 한 마리가 나타나 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 그대가 바로 분이로군. 나는 순돌이라고 하네. 만나서 반갑구만. 반가워. 순돌이라는 이름의 백구는 첫눈에 분이에게 반한 듯 끈질기게 구애를 시작했습니다. 아유, 저리가. 나는 싫다니까. 분이는 기겁하며 순돌이를 밀어냈지만 두 아들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그저 흐뭇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허허, 우리 분이가 낯을 가리나 보구나. 자주 만나게 해주면 금방 친해지겠지. 그날 이후 두 아들은 분이와 순돌이를 짝지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순돌이는 마치 젊은 시절의 민준을 흉내내는 듯한 느끼한 말투로 분이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분이, 당신을 보니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소. 그 앳된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그 완숙한 목소리는, 아, 그 부조화가 나를 미치게 하는구려. 이놈의 개가 정말, 그 개수작 좀 그만두지 못해. 분이가 질색하며 소리쳐도 순돌이는 포기할 줄을 몰랐고 두 아들은 급기야 두 개를 위한 혼인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얼떨결에 연지곤지까지 찍고 마당 한가운데 앉게 된 분이는 순돌이가 우리 이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종족 보존의 태업을 이룩합시다. 라고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안 돼. 전생에도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는데 이 생에서까지 강아지들을 낳아 기를 수는 없어.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분이는 결심했습니다. 여기를 탈출해야만 한다. 마침 사람들이 잔치에 정신이 팔려있는 틈을 타 분이는 옆에서 해벌쭉 웃고 있는 순돌이에게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순돌아, 나 저기 부엌 앞에 있는 뼈다귀 좀 가져다 줄래? 순돌이가 신나서 부엌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분이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들과 손주들의 모습을 눈에 담고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대문 밖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한 그녀의 두 번째 삶이 막 어머니의 언덕과 시간을 되돌리는 샘물. 옛 경상도 땅의 노을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민준이라는 청년이 있었다. 민준의 아버지는 그가 철없던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위험한 장난을 치다 물에 빠진 아들을 구하고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아비의 죽음이 제 탓이라는 감당 못할 죄책감은 어린 민준의 마음을 비틀었고 그 죄책감은 세월이 흐르며 분노와 자기 파괴적인 반항심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결국 그는 온 마을이 혀를 차는 망나니가 되었다. 헝클어진 머리, 술기운에 늘 붉어진 얼굴, 사람을 쏘아보는 듯한 그의 눈빛은 누구도 가까이 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는 주막에 외상술을 마시는 것이 일쑤였고 동네 사람들과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 기어코 주먹다짐으로 번지게 했다. 급기야는 투전판에 발을 들여 얼마 되지 않는 가산마저 전부 탕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휴, 저 왼수 같은 놈. 그 어미가 불편한 몸으로 남의 집 삭바느질에 허드레실까지 해가며 얼마나 고생하는데 어찌 아들이라는 놈이 저럴 수가 있는가.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터에 모여 수군거렸다. 그러게 말일세. 그의 아비 박서방은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저런 놈 하나 구하자고 그리 허망하게 갔으니 참으로 아까운 목숨이야. 그들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욕을 뱉으며 삐딱하게 굴었다. 그날도 민주는 투전판에서 가진 돈을 모두 잃고 심기가 극도로 불편했다. 젠장. 단약만 더 있었어도 판을 뒤집는 건데 오늘 분명 운이 따르는 날이었는데 그는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분을 사귀지 못했다.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집구석에 돈 될 만한 게 뭐가 남았더라. 쌀독도 바닥을 보였는데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그때 길모퉁이에서 한 아주머니가 그를 불렀다. 아이고, 민준아. 그의 어머니와 함께 삭바느질을 하는 이웃이었다. 자네 어머니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보니 가운데에 실금이 크게 갔더구나. 이러다 길에서 부러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지. 이거 내가 지난번에 자네 어머니께 신세진 것도 있고 해서 하나 장만했으니 꼭 좀 전해드리게.
아주머니는 단단하고 윤이 나는 박달나무 지팡이 하나를 민준에게 건넸다. 아, 예, 고맙습니다. 민준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집이 아닌 장터로 향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장터의 한 만물상에게 지팡이를 내밀었다. 이 지팡이 얼마에 사시겠소? 장사꾼은 지팡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2냥 주지. 민주는 2냥을 받아들고 망설임 없이 다시 투전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2냥마저도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게 말이 돼? 속임수를 쓴 게 틀림없어. 그는 판을 뒤집어 엎고 행패를 부리다. 투전판 패거리에게 붙들려 먼지나게 두들겨 맞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온몸이 쑤시는 것을 느끼며 민주는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마을 외곽의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그의 집이 저 멀리 보였다.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언덕을 오르내려야 하는 거야. 그는 투덜거리며 언덕을 올랐다. 언덕 중턱에 이르자 언제나처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손에는 낡고 달아빠진 지팡이를 짚고 까치발을 한 채 아들이 오는 길을 애타게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쓰러진 그날 이후 어머니의 왼쪽 다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곳에서 민준을 마중했다. 어머니, 도대체 왜 맨날 여기 나와 계세요? 제가 애입니까? 창피하게 정말. 민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험한 말에도 환하게 웃을 뿐이었다. 오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별일 없었고? 헌데 얼굴은 왜 또 그러냐? 어디서 싸우기라도 한 게냐? 아, 몰라요. 배고프니 빨리 가서 밥이나 차려주세요. 민주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이고는 어머니를 지나쳐 성큼성큼 앞서 걸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걷는 것을 남들이 보는 게 싫었다. 그의 걸음이 빨라질수록 절뚝이며 뒤따르는 어머니와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졌다.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멈춰서서 손에 든 지팡이를 내려다보았다. 금이 간 부분이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집에 도착해 방에 벌러덩 드러누워 있자니 한참 뒤에야 어머니가 땀으로 젖은 채 들어와 밥상을 차려들고 왔다. 아들, 밥 먹자. 하지만 밥상을 본 민준의 얼굴은 또다시 일그러졌다. 이놈의 반찬은 맨날 똑같아요? 풀떼기 말고 다른 것 좀 먹어봅시다. 조금만 참으렴. 내일 김진사 댁에서 1년치 품삯을 받기로 했다. 그 돈 받으면 우리 아들 좋아하는 닭이라도 한 마리 푹 고아줘야지. 그 말에 민준의 귀가 번쩍 뜨였다. 품삯이요? 그게 얼마쯤 되는데요? 20냥은 좋게 될 게다. 20냥. 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우걱우걱 입에 밀어넣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어머니는 밥술을 들지 않았다. 어머니는 왜 안 드세요? 나는 아까 김진사 댁에서 부침개를 실컷 먹고 와서 배가 부르다. 민주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사실 쌀독에 쌀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어머니의 거짓말이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쌀마저도 오늘 민준이 투전판에 갈 노름돈을 마련하느라 장터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냥. 아니, 김진사가 후한 사람이니 22냥은 될지도 몰라. 그 돈만 있으면 이 언덕배기 초가집을 떠나 번듯한 기와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다음 날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밥을 차려놓고 김진사 댁으로 일을 나섰다. 민주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 어제와 똑같은 밥상을 발로 툭 걷어차고는 옷을 꿰어 입고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어머니가 돈을 받아오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기 위함이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서 탁탁 지팡이 소리와 함께 절뚝이며 걸어오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자신을 마중 나온 아들을 본 어머니는 놀라움과 기쁨에 입이 귀에 걸렸다. 아이고, 내 아들. 이게 웬일이냐. 네가 이 어미를 마중 다 나오고.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민주는 쑥스러워 머리를 극적이며 어머니의 허리춤에 매달린 묵직한 돈주머니를 훔쳐보았다. 어머니, 품삯은 받으셨어요? 그럼, 받았지. 고맙게도 김진사께서 2냥을 더 얹어 22냥을 주셨단다.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 집 무거워 보이는데 이리 주십시오. 그는 어머니의 돈주머니를 슬쩍 빼앗아 제품에 품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리 든든할까. 어머니는 연신 웃으며 아들 곁에서 걸었다. 언덕을 거의 다 올랐을 때 민준이 걸음을 멈췄다. 어머니, 제가 잠시 마을에 볼 일이 생겨서요. 먼저 올라가 계세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냐고 묻기도 전에 민주는 뒤돌아 마을을 향해 내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스물두냥으로 투전판에서 대박을 터뜨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투전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비웃었다. 어이, 푼돈 들고 와서 성질만 부리던 민준이 아닌가.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품에서 돈주머니를 풀어헤쳤다. 스물두냥의 엽전이 쏟아져 나오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민준에게 연달아 좋은 패가 들어왔고 그는 판마다 돈을 긁어 모았다. 스물두냥은 순식간에 80냥으로 불어났다. 주변에서는 오늘 신이 들렸네. 이럴 땐 끝까지 달려야지 라며 그를 부추겼다. 민주는 돈을 세며 희희낙락했다. 바로 그때였다. 더 큰 돈을 걸려던 찰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운을 느꼈다.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운이 좋을 리가 없는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돈을 잃은 사람들의 얼굴에 아쉬움보다는 기묘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몇몇 험상궂은 사내들이 자신을 예리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평생 쓰지 않던 머리가 팽팽하게 돌아갔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더 큰 판을 벌여 그의 돈을 전부 빼앗으려는 속셈임을 직감했다. 그는 급히 돈을 보자기에 쓸어 담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이, 판돈이 부족해서 안 되겠구먼.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지고 와서 오늘 끝장을 봐야지. 사람들이 아쉬워하며 그를 붙잡았지만 민주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서둘러 투전판을 빠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사내들의 매서운 눈초리가 따라붙었다. 장터로 나온 민주는 두둑한 돈보따리를 보며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80냥. 이 돈이면 가게를 하나 차려도 되겠구나. 신이 나서 집으로 향하던 길. 어제 그 지팡이를 주었던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준 지팡이는 어찌하고 아직도 내 어미가 그 부러지기 직전의 것을 짚고 다니게 하는 게냐. 아주머니의 호통에 민주는 뜨끔했다. 아, 그거 제가 더 좋은 놈으로 사다 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는 큰 소리를 치고는 발걸음을 돌려 가게로 향했다. 여기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지팡이로 하나 주시오. 그는 무려 넉냥을 주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들었다는 최고급 지팡이를 샀다. 가게 주인이 효자십니다. 효자라고 칭찬하자. 그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에 얼굴을 붉혔다. 지팡이와 고기 한 근을 사들고 다시 언덕길에 접어들었을 때 민주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늘 그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웬일이시지? 고개를 갸웃하며 언덕을 오르던 그의 귀에 풀숲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으로 달려간 민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두 동강난 낡은 지팡이가 놓여 있었다. 지팡이가 부러지면서 넘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주는 어머니가 꽉 쥐고 있는 부러진 지팡이 손잡이를 빼서 집어던지고는 정신없이 어머니를 업고 언덕을 내려갔다. 의원에게 가는 길, 갑자기 험상궂은 사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투전판에서 봤던 그들이었다. 어딜 그리 바삐 가시나? 우리 돈은 내놓고 가야지. 비키시오. 지금 우리 어머니가 위독하시단 말이오. 민준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다. 결국 그는 80냥을 모두 빼앗기고 나서야 겨우 길을 갈 수 있었다. 의원에게 도착했을 때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 있었다. 목숨은 건졌소. 허나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머리에 맺힌 피를 풀어 별 탈이 없었을 것을. 너무 늦었소. 아마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실 것이요. 의원의 말은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며칠 후 어머니는 깨어났지만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요? 왜 남의 집에 있는 거요? 여보, 여보,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는 기억을 잃고 남편이 살아있던 과거에 갇혀버렸다.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절규했다.
내가 지팡이를 진작 들였더라면, 아니, 내가 투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의 모든 지난 날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를 고칠 방법을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수소문하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으며 약과 음식을 구해왔다. 매일같이 텅 빈 언덕을 오르며 그는 생각했다. 그때 나는 왜 그리 빨리 걸었던 걸까? 함께 걷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웠다고. 그러던 어느 날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에 머리에 좋다는 호두 몇 달을 사서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 땅만 보고 걷던 그의 앞에 호련히 흰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고생이 많구나. 그 호두 맛있어 보이는데 한 알만 주지 않으련? 민준이 놀라 호두를 건네자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 뒷산의 산신령일세. 네가 어머니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가상하여 고칠 방도를 알려주러 왔노라. 산신령은 뒷산 중턱 대나무 숲 속에 시간을 되돌리는 샘물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단, 샘물 앞에 놓인 바가지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딱 한 번만 떠서 마셔야 한다. 네게 필요한 시간은 딱 그만큼이니 결코 욕심을 부려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리하면 네 어머니가 다치시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는 산신령에게 몇 번이고 절을 하고는 곧장 뒷산으로 달려갔다. 꼬박 하루를 헤맨 끝에 달빛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샘물 옆에는 산신령의 말대로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작은 바가지를 집어들고 샘물을 뜨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샘물 수면에 어머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다리를 절며 힘들게 언덕을 오르던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자신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까지 스쳐 지나갔다. 가장 작은 바가지로는 어머니가 다치기 직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더 큰 바가지로 마신다면, 아예 내가 물에 빠졌던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버지도 살리고 어머니의 다리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민준의 손에 들린 작은 바가지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 놓인 가장 큰 바가지가 마치 거부할 수 없는